주요 방산 기업들은 4년에서 5년치 수주를 이미 갖고 있다고? 게다가 전 세계가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서 캡이 더 커진다고? 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네, 오늘 모신 분은 한화자산운용 전무시죠 최영진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섹터와 관련해서 요즘 뭐 많은 화제들이 되고 있는데요. 주도주 논쟁들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방산주 뭐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이 방산주와 관련해서 우리 전무님께서 아주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으시다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일단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시고 특별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총성 있는 전쟁과 총성 없는 전쟁, 그래서 세상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화두인 총성 있는 전쟁이 가장 짧게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하고 나면 뭐 일주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평화의 시대는 갔고 갈등과 분쟁의 시대.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방산주라는 테마에 대해서 뭐 ETF도 상장을 시켰고, 계속해서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방산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방위산업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그러다 보니까 뭐 여의도 밀리터리맨이라는 별명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방산 관심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그 방위비 분담금을 뭐 올려라, GDP 대비 뭐 3% 얘기하다 5%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대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학적인 그 요소들로 인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사실은 2월 말로 기억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TV쇼처럼 진행한 게 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Without us, you don't have any card. 우리가 없으면 넌 카드가 없어. 사실 이 말은 정말 약소 국가들, 그리고 자주국방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재무장에 대한 논의들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곧 유럽 그 재무장 회의를 하면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GDP 대비 몇 프로를 우리 방위비에 쓸 거야 라는 것들이 합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차트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나토 가입국들이 GDP 대비 방위비 비중입니다. 2024년 기준인데요. 이게 좀 빨간색으로 탁탁탁 체크하고 좀 보이시나요? 현재 나토 국가들 중에서 폴란드가 GDP 대비 국방비 4.12%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많네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요?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전쟁 때마다 침범을 당했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거기 다른 나라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덴마크, 대부분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상위권이잖아요. 도둑을 맞아요. 옆집이. 그럼 세콤 달죠. 불나요. 소화기를 사든지 화재보험 들죠. 전쟁이 났던 그리고 러시아 위협이 가장 큰 국가들은 이미 GDP 가이드라인 무슨 3% 다 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만 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할 거로 생각 못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지만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움직였었죠. 앞서 말씀 주신 대만 양안 관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어떤 국경 분쟁, 남북한 전 세계에서 언제 어느 날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것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점이 아니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뭐 차차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이 방위 산업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처음 화두드린 거 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헤게모니 워에서 평화의 시대가 가고 갈등과 분쟁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 명제가 네.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방산주를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닌데 이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방산주는 과거의 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자동차 같이 다시 봐야 되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사실 독일의 방산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네.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90%, 유럽은 한 70% 올랐다고 네. 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한 15%. 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K방산은 토끼와 거북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기존에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지금도 글로벌 탑10 수출의 43%는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유럽의 5대 국가들이 또 한 40% 차지하고요. 30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원래는 러시아가 2위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3위로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한 5위권 되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제 얘기 왜 드리냐면 원래는 우리 10위권 아니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한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모품 수출 정도 하는 30억 불 정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173억 불 그리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가 됐고 글로벌 네. 탑10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그렇죠. 남북한 대치 상황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가 남북한 분단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89년에 독일의 통일,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초일류 국가인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고 세계를 분업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뭐가 왔냐면 평화의 시대가 왔죠. 네. 러시아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로드스트림을 통해서 유럽은 따뜻한 겨울을 맞고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G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에 있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때문에 걱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군비 경쟁을 했던 미소 냉전 국가에서는 냉전 시대 때는 유럽도 지속적으로 방위 산업에 예산을 투입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모두 다 뭘 했냐면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방산기업은 통폐합됐고요. 생산 설비들은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무기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자유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전쟁 특수로 시작된 수주가 방위산업 주가의 모멘텀은 맞는데 이제는 그걸 봐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그렇죠. 요즘 웬만하면 뭐 20배, 30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죠? 다가오는 걸로. 네. 포워드 기준. 포워드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평균으로 봐도 PER이 한 10배 안 되니까 네. 방위산업들의 탑픽 종목들이 거의 지금 18배, 17배, 심지어 20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방위산업 주식 고평가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도 너무 높으니까 최근 1, 2년간에 조정이 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과거에 무슨 배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2차 전지 배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장이 좋아질 거고 네. 미래의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그 수익을 포워드에 끌어와서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이 정도의 편을 주는 것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가격이 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방위산업은 어떠냐면 일단 수주입니다. 네. 수주를 하게 되면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수주한 것을 계약을 맺어서 네.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해서 실제 매출로 꽂히는 BSK로 꽂히는 그 시기까지 갭이 짧게는 1년부터 3년 그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 2022년부터 시작해서 쭉 모멘텀을 받은 것들이 지금 4쿼터, 지난 4쿼터 그리고 올해 1쿼터 실적 나온 것들 보시면 뭐 매출 성장률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잖아요. 네. 대한민국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대기업에도 한 7, 8%고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5% 안 되는 데서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놀랍죠? 4년에서 5년치 수주를 이미 갖고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수주받을 게 더 많다고? 게다가 전 세계가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의 캡이 더 커진다고? 네. 이거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지금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사실상 추정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순간순간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지는 모르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도 고점 대비 한 20-30% 밀리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저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최근에 그 관세 관련해서도 4월 달에 이슈가 있을 때도 네. 또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탄탄한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유는 수주에 의한 모멘텀을 실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고 있다. 네. 더군다나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이제 모멘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여전히 한국의 방산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평균적으로 30% 이상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여전히 방산 주식이 밸류에이션상으로 고평가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치 산업은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매출의 업사이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신규로 뭔가 증설을 하지 않는 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 감안하면 또 달라지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만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러면 생산 캐파에 여력이 없어요. 계속 수주량만 증가된다. 그러면 그게 생산 캐파가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그 현대 로템도 그렇고 현지의 폴란드나 루마니아와 같은 지역에 또 심지어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미 호주 같은 곳에는 이미 장갑차 공장 짓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생산 기지마저도 현지화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조인트 벤처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지분 투자, 심지어 적대적 M&A까지 하고 있죠. 지금 호주의 오스탈 같은 경우는 조선회사인데 적대적 M&A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인수하게 되면 그 회사는 이미 해군, 미국 해군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는 회사가 네. 되니까 MRO가 아니라 신조 시장까지 다이렉트로 진출하는 그런 쾌거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들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M7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들이 대부분 자체적인 오가닉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ROE를 높여가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방위산업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차트를 좀 준비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방위비 축소 쭉 줄었잖아요. 앞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무기 수입 국가 비중이에요. 당연히 미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EU지 않습니까? 근데 EU 비중이 4분의 1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유럽이 스스로 유럽에서 무기를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4에서 25% 정도 되는데 영내 자체 조달을
5년 뒤인 2030년까지 50%까지 하겠다. 네. 그리고 10년 뒤인 2030년대까지는 60% 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한국의 비중도 보시면 약간 커졌어요. 이게 전체 글로벌 마켓 쉐어 2, 3%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이 유럽이라는 방위비 시장이 지금 1.5%대에서 3%, 심지어 5%까지 성장하면 네. 전체 시장 규모가 1.5에서 3% 가면 2배잖아요. 네. 5%로 가면 3배가 넘는 거죠. 마켓 자체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의 마켓 시어를 오히려 이거보다 준다고 가정해서 한 5% 정도로 가정을 해도 이번에 이제 6월에 그 EU의 그 재무장관 회의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5%를 잡는다 그러면 연간 거의 한 23조 원 정도의 유럽에서만 방위 시장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마켓의 캡이 볼륨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단순히 유럽 시장만 그런 거고요. 중동 시장,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이미 대한민국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 네. 천궁이라고 하는 투라고 하는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세 국가가 이미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 기업이니까 매출을 갖게 되고 그 중에 한 50%, 40에서 50% 정도는 현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회사가 레이더와 발사 추진체를 주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 같은 선진국으로 국가가 다변화되고 네.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시장의 성장성은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는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이 많은 캐시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쪽으로 더 국가도 다변화되고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까지의 한국 증시를 이끄는 견인했던 섹터,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방산주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트 하나 보실까요? 저 차트가 독일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래에 파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라인 메탈이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있는 것이 폭스바겐입니다.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이미 폭스바겐의 공장을 라인 메탈이 방산 공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독일의 현상입니다. 그럼 이 현상은 독일에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와 시총이 바뀌었잖아요. 자, 독일의 자동차 회사와 독일의 방산 회사의 라인메탈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1위 현대자동차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바뀌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는 메시지고 이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 방위 산업은 더 이상 과거 같은 정부 주도의 산업이 아닙니다. 방위 산업은 한 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고 그 나라의 제조 역량의 총결합체입니다. 네. 방위 산업은 사실상 기계 산업이고 그리고 제조 산업이고 그리고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다 망라돼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우리하고 다른 그 군사 동맹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만큼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제조 역량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별로 없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탑 10 국가 중에 미국하고 유럽 국가 빼고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빼면 대한민국이 10위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관세 때문에 네. 뭐 부정적인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그 이게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정되는 분야다 보니까 네. 기업의 단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EU라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는 자체 뭔가 조달을 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결국 자국
모든 관세부터 시작해서 자국 이기주의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보호무역이고. 그렇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장을 보일 수 있겠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러한 것을 계속 방관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 관세 전쟁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업종 중에서 관세 무풍지대로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방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무기를 미국에 수출을 해야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서 뭔가 관세 폭탄을 만져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이런 것들, 뭐 철강이든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품목들은 관세를 때리면 그죠? 보편적 관세 때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방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방사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산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제가 유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유럽의 방위비 증액 부분도 말씀드렸고 미국 내에서의 마켓 쉐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겁니다. 폴란드 나토 국가고요. 루마니아 다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국가에 왜 진출하냐면요. 나토 국가에서 나토 쿼터로 역내 조달하려고 진출하는 거고 거기에 공장 짓고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산 유럽 5대 국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 당연하겠죠. 네. 라인메탈. 프랑스가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 제끼고 프랑스가 올라왔거든요. 네. 프랑스는 뭐 탈레스나 다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산 또 강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국 알텍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스웨덴의 사보 뭐 이런 것들. 이런 국가들이 다 탑10 국가에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유럽에서 방위비 증산하면 네. 증액하면 자기네 거 사지 않을까요? 걔네는 자기네 거 살 거예요. 네. 근데 동유럽, 아까 얘기해서 북유럽, 지금 당장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국가들이 또 많이 부유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일부 부유한 또 북유 국가는 있지만 빠르게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가성비 있는 무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랑 같이 조인트 벤처도 하고 우리랑 같이 현지 생산을 해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 시장의 재무장 그리고 GDP 뭐 3%, 4%, 5% 이렇게 확장하는 이 과정 앞으로도 지단하게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까지 갈 수 있는 이 큰 마켓에서 대한민국은 일정 정도의 마켓 쉐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그 지역의 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전통 그 방산 강국을 제외한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는 동유럽, 북유럽 국가 내에서는 상당한 비중의 틈새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EU 전체 시장을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가운데 동유럽 몇 개만 해도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그걸 거예요. 역내 조달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방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나토 국가인 폴란드, 루마니아의 생산으로 나토 쿼터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누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네. 그걸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인도 파키스탄도 벌려졌다가 그냥 종전되면서 그때 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가라앉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 나오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발트 해역으로 또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전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왜 끝날 수 없냐면 우리가 전쟁이 끝났던 시기를 보면 누구도 전쟁을 일으키기 없을 정도로 초강력 국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난 30여 년 동안 너무나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역량이 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세계 경찰 국가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가서 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압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야 돼. 만약 우리가 지켜준다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돼. 라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도와줄지 모르겠어. 네.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의 가장 많은 핵무기,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랬다고요. 야, 그거 다 없애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네.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전쟁 났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의 말을 믿고 핵무기를 다 돌려주고 또 핵탄도 녹여가지고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나토 탈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뭐 4,500명 괌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누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어디서 정전이 종전됐다는 건 더 큰 위험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등이 바뀔 수 있다. 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면일 때 만약에 주가가 조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이들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갈 만한지, 투자할 만한지를 확인하는 요소로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봐야죠. 그냥 실적 봐야죠. 실적은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주하고 실적을 계속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되고 나서 그게 계약이 되고 실제로 무기가 생산돼서 납품이 되고 실적으로 증명이 되느냐라는 네. 걸 지금 봤는데 지금까지 그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주가 4 내지 5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주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죠. 네. 주식시장 잘 아시지만 아니 실적 좋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이익률이 높은데 주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이 될수록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합리화되어지니까. 그럼 이게 지속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그거죠. 계속 수주가 늘어나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수주는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수주가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 네.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의 무기 도입과 관련된 방위비 증액들이 지속적으로 업사이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차트로 좀 K방산 및 유럽방산 기업 PER 비교를 좀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2025년 PER이 평균 이 4대장들이 27.6배단 말이죠. 네. 근데 2026년 가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0배 정도 줄고 2027년, 2028년 가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보다 30% 이상 높다. 제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수주와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 그러면 네. 여전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방위산업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 드릴게요. 프린터 사시잖아요. 네. 토너 알죠? 그렇죠. 정수기 다시면 필터가 있죠. 필터가 알죠? 그래서 프린터도 프린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토너로 돈을 버는 거고 정수기도 정수기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필터 갈아서 돈을 버는 거죠. 네. 방위산업은 MRO라고 있습니다. 네.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무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달라요. 이게 뭐 3년, 5년 만에 자동차 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차, 자주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도입하면 최소한 20년, 30년 쓰고 더 오래 쓰는 나라도 있고요. 네. 전투기도 마찬가지, 전함도 마찬가지.
심지어 30년, 50년 씁니다. 매출이 지금 3년 안에 다다다닥 찍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기를 납품하면서 무기 가격으로 주는 수출의 가격을 3 내지 4로 보면 그 뒤에 20년, 30년, 40, 60%에서 70% 정도의 또 매출이 매년 MRO로 쫙 깔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지금은 단기 수주와 무기 수출로만 매출이 잡히지만 그것이 매년 축적되는 20년, 30년 동안에 엄청난 네. 후속 매출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신 말씀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참고하면서 스터디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